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돌싱녀가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돌싱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된 우여곡절 많고 기막힌 사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꽤 유명해진 코스메틱 브랜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아빠, 그리고 모 제과점 브랜드 창업주인 엄마 덕분에 저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아빠의 추천으로 코스메틱 회사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자주 있었지만 적성에 잘 맞아 활동적으로 일을 즐기며 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일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의욕도 넘쳤고 일머리도 생겨서 업무 성과도 무척 좋았습니다. 탄탄하게 커리어를 잘 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일 중독이 되어버린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은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도 연애할 시간조차 내는 법을 몰랐죠. 우리 딸은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나? 커리어 우먼 선배이신 엄마가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그래요. 엄마는 일 열심히 하면서도 아빠 만나 연애도 잘했어. 뭘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쁜 딸도 낳았지. 솔직히 말해봐. 혹시 주변에 누구 없어? 없다니까 엄마는. 자꾸 뭘 그렇게 궁금해해. 하는 일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일이야 우리 똑순이가 잘하고 있는 줄 다 아는데 뭘. 결혼 빨리 하려고 부담 주려는 건 아니니까 염려 말고. 우리 딸 한창 예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응, 걱정 마요,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남자 데리고 올게요. 멋진 사람 나타나면 바로 데리고 올 테니 엄마나 염려 마세요. 일하는 게 한창 재미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하면서 물론 몇몇 썸을 타던 남자들이 있긴 했지만 연애로 계속 이어지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던 일은 정답을 주지만 썸 타는 일은 흐지부지 실속 없이 끝나버리다 보니 점점 연애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죠. 제 생활에 만족도 있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고 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소개팅을 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때가 있고 인연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던 제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건은 출장을 갔던 해외에서 일어났었죠. 해외에서 시장 조사를 하느라 쇼핑가를 돌고 있었고 평소 업무 보던 대로 익숙하게 제품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쇼핑가에 나타난 괴한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중 제가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정확히 기억나는 건 제가 사고를 피하려고 다급하게 도망치며 뛰쳐나가다가 부딪힌 유리문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한쪽 눈은 실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절반만 보이는 게 된 것 같았죠. 두 눈으로 편하게 살던 제 삶이 한쪽 눈을 잃게 되자 일상생활도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밝고 적극적이던 제게 우울증이라는 것도 찾아왔었죠.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의 권유로 저는 일을 쉬게 되었고 자연 좋은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휴양림 근처의 숙소에는 제 수발을 도와주는 간병인이 있었고 운동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에 도와주는 전문가,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상담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좀처럼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백방으로 알아봐 주신 병원들을 통해 치료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으나 가망 없다는 절망적인 말만 몇 개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는 눈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었죠. 20대에 실명한 제 눈 때문에 사는 앞날까지 막막하다고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늘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하셨죠. 그러나 그런 말들조차 제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과 같게 일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물론 제 눈이 다치기 전의 상태에서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울증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가족들의 걱정도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찾아오셨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아빠는 대뜸 전처럼 회사에서 하던 해외 출장 업무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셨습니다. 한쪽 눈의 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았죠. 우리 딸,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오고 싶으면 얘기해. 여기 생활 정리할까? 갑자기 왜요? 나 더 우울해 보여서? 아니, 집에 오고 싶으면 그냥 오라는 거지 뭐. 그리고 회사에서 일도 다시 하면 어떨까? 이제 다 쉬었으니 인재가 여기서 썩긴 아깝잖아. 복귀해야지. 회사 일을 이 몸으로 어떻게 다시 해요? 우리 딸 어때서 그런 소리를 해? 더한 사람들도 다들 더 열심히 잘 살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법이야. 물론 눈이야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윙크한 우리 예쁜 딸 한쪽 눈으로 씩씩하게 도전해 보는 거지 뭐. 안 그래? 윙크한 한쪽 눈?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성과 좋게 일을 잘해왔어. 인지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갇혀 있을 수는 없지. 다시 새로운 일도 도전하고 그러면 어떨까 해서. 아빠가 이제는 우리 딸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미는 거야. 언제는 돈 안 벌어도 괜찮다고 위로하시더니? 생각해 볼게요, 아빠. 아빠와 헤어지고 혼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제가 하던 업무팀들에게 지시하셨는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제게 보내주라고 하셨죠. 조용하던 제 핸드폰이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제게 컴백하라며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말과 그들의 마음에 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를 고민하던 끝에 짐을 꾸렸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처럼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뭐라고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듯 회사 업무에 어떻게든 복귀해서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될 즈음 해외 출장도 다니기로 마음먹었죠. 트라우마 때문에 근거리의 타국 업무부터 보기 시작했고 주로 아시아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해외 출장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밤 비행기로 도착하게 되었죠. 피곤함에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짐을 찾으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트렁크를 찾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분명 제 가방으로 보였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비집고 들어가더니 제 트렁크를 낚아채서 매우 빠른 걸음 속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신없이 그 남자를 뒤쫓아 뛰게 되었습니다. 어머, 저기요! 그거 제 가방이에요! 남자는 제 말소리를 못 들었는지 정신없이 너무 빠르게 제 가방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는 한쪽 눈이 불편하다 보니 그 남자를 쫓아뛰기에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소리를 치며 그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봐요! 저기요! 그거 제 가방이라고요! 그 순간 인파를 뚫고 정신없이 빠르게 달리듯 걸어가던 그는 놀랐는지 그도 제 가방도 사람들에 부딪히며 퍽, 우당탕, 강도 세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꽤 우렁찬 소리, 그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넘어진 남자는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가방은 찌그러지고 흠집도 나버렸죠. 남자는 겨우 몸을 추스르듯 일어나더니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때까지도 본인 가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이거 제 가방이라고요. 아, 네? 정말요? 아닌데? 제 가방인데? 열어서 확인시켜드려요? 제 가방 맞다니까요? 너무 급히 챙겨가시는 바람에 쫓아오느라 난리였네요. 정말요? 몰랐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더 못 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제 가방과 같은 디자인이라 게다가 시력이 안 좋아서 실수하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혹시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니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정말 실례지만 제 가방이 맞는지 외관만 다시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겉에만 자세히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가방 외관을 살피던 남자는 대뜸 제게 명함을 먼저 건넸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볼 겨를도 없이 가방을 살피는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제게 또 사과를 하더군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범했네요. 넘어지는 바람에 가방도 많이 상했고 너무 죄송합니다. 시력이 안 좋은데 렌즈를 빼고 있어서 가방을 대충 확인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가방이 상한 것 같은데 제 명함에 연락처로 연락 꼭 주세요. 카톡으로라도 계좌 남겨주시면 꼭 보상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발 꼭 남겨주셔요. 너무 가방이 망가진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제게 사과를 100번은 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른 말보다 그가 시력이 자꾸 안 좋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제 처지에 공감되는 부분이라 와닿았겠죠. 그리고 얼핏 봐도 훤칠한 키에 호감형 인상인 그는 거듭 사과하면서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찾으러 간다며 당장 보상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더니 꼭 명함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곡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충분한 사과를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찌그러지고 엉망이 된 트렁크를 방으로 가져와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착각했던 가방, 제 가방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본인 가방도 찾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게 준 명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함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니 카톡 친구로 떴습니다. 그의 카톡에는 명함과 같은 연락처가 있었고 그제서야 명함을 자세히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카톡에는 그의 얼굴 사진 한 장과 해외로 보이는 풍경 사진들, 해외 사무실 같은 이미지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가방을 잘 찾았는지 물으며 카톡을 남겼습니다. 잠시 후 잘 찾았다며 제 가방과 정말 흡사한 본인 가방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그리고 새 가방을 구입해주겠다고 계좌를 계속 남겨달라고 쉴 새 없이 사정하더군요. 저는 끝내 계좌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그는 제 가방을 구입하고도 꽤 남을 정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조금 부담되어 감사 인사 겸 카톡을 남기게 되었죠. 그도 오히려 제게 감사하다며 일 관련해서도 도울 일이 있거나 필요하면 연락달라며 직업상의 영업 멘트도 잊지 않았죠.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이 종종 이어지다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썸남 썸녀가 된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쪽 눈을 실명한 이후에는 더더욱 연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깝게 대화를 이어갈수록 좋으면서도 부담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그에게서 카톡이 왔죠. 그리고 주말에 커피 한 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고 일 관계로도 도움이 될 게 있을지 모르니 만나보자 하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공항에서 뵐 때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때 사실 정신 없어서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요. 벌써 몇 주나 지났는데 이젠 잊으세요. 이미 가방도 보상해 주셔서 덕분에 새 가방도 잘 구입했습니다. 저보다 쿨하신데요? 저도 어서 그 일을 잊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가서 길게 체류할 때는 3주씩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짧게 자주 나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해외에서 일을 볼 때가 종종 있어서 나가곤 해요. 해외 로펌에도 연계가 있어서요. 그는 해외 로펌 출신 변호사이고 현재는 소속 없이 프리로 일을 맡고 있는데 자생력이 생기면 직접 로펌을 경영하기 위해 만들 생각을 하고 국내 해외 모두 워밍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화술도 좋고 스마트한 그는 만나보니 더욱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를 꺼내더니 제 한쪽 눈을 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그와 어떤 대단한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덤덤하게 듣더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를 대했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는 제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매력 넘치던 그와 저는 서서히 뜨거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쪽 눈이 이런데도 자기한테 예뻐 보여?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 예뻐 보였어. 뭐야, 선수같이 대답하네? 치. 처음? 언제? 공항? 아니, 우리 약속 잡고 제대로 처음 만난 날 말이야. 자기가 카페로 걸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나대더라고. 손도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점점 욕심도 생기더라니까? 그리고 자기야, 난 자기가 두 눈을 잃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해.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소중해졌으니까 어떤 문제라도 걱정하지 않아. 내가 평생 자기만 아끼고 사랑할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창피하게도 눈물이 폭포처럼 펑펑 쏟아졌습니다. 일도 복귀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연애는 아예 선을 긋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인연이 생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마음에 너무 감동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음이 나약해져 있었던 탓인지 그 순간은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까지 생각하였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내 딸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어머, 정말? 우리 딸 역시 능력자네. 일 복귀하자마자 연애도 잘하고. 엄마 아빠는 너무 좋지. 언제 보여줄 건데? 남자친구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급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정식적으로 만나는 걸 허락받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빠 회사와 엄마 커리어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프리핑을 시작했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하셨고 지금은 경영하던 사업체의 주주로만 계시면서 집에서 쉬며 여유롭게 생활하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를 볼 땐 그의 부모님도 분명히 훌륭한 분들일 거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걸림돌은 제 눈이 문제였죠. 남친의 부모님이 저의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실지는 의문이었어요. 걱정이 될 때면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남친은 별 문제 없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저 남친만 의지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가 저의 집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마치고 이른 저녁부터 저희를 기다리며 식사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호화롭게 차려진 식탁을 보니 남친까지 가족 식탁에서 환대하는 분위기가 이미 사위라도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씩씩한 남친의 인사에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친은 종종 저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건강 선물도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에게 반해버렸죠. 게다가 아빠는 그의 직업도 마음에 드셨는지 뭔가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뭐든 물어보고 전담 상담사처럼 애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위될 사람이 변호사라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도 같았어요. 저는 아빠의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쪽 눈을 실명하기 전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오셨고 이후 상황도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집에 다녀간 이후 제게도 이미 잘했지만 더욱 잘 챙기고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다시 살게 될 줄 몰랐지만 일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잘 풀려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의 단거리 해외 출장이 아닌 미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예전처럼 도전하고 싶었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이 좀 오래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라 남자친구에게도 미리 알렸죠. 자기야, 바빠? 통화 가능해요? 언제든 자기와의 통화는 가능합니다. 자기도 바쁘죠? 아직 일은 더 남았는데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장이 잡혔어.
갑자기 일정이 그렇게 돼서 이번 주말부터 2주간 자기도 못 보고 데이트도 못해.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했지. 미국? 언제 가는데? 어느 지역이야? 뉴욕이고 숙소는 맨하튼이 될 것 같아. 잘 됐네. 나도 곧 미국 출장인데. 게다가 장소도 뉴욕이야. 자기랑 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대박이네. 그러니까 우린 천생연분이라니까. 그렇게 우리는 뉴욕도 각각의 출장이나 여행처럼 되었고 남자친구가 출발일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하여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뉴욕 도착 후 첫날 각자의 일정이 끝나고 그는 제가 있는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꽤 되었지만 뉴욕에서 처음으로 그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출장 내내 그는 저와 신혼여행이라도 온 남편과 같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일 보기 편하게 숙소에 와 있겠다고 했죠. 그렇게 뜨거운 밤이 매일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도 뉴욕에 있다는 로펌 사무실로 일을 보러 다녀온다고 외출하곤 했습니다. 사실 미국 출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실명을 했던 저는 미국 출장 자체가 꽤 트라우마가 심했죠. 하지만 그 일마저 남자친구 덕분에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숙소에서 2주간을 그와 여행하듯이 출장을 그와 함께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도 열렬히 서로를 원하고 있었죠. 그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장 중 마지막 날 밤 그에게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지켜줄게. 나랑 결혼해줘. 그날 밤 제가 있는 숙소로 온 그는 룸에서 앉아있던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심플하고 모던한 링 하나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주고 꽃도 함께 안겨주었죠. 저는 바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만간 자신의 부모님도 만나서 인사드리자며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단점도 사랑해주는 그를 봐오면서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도 그의 부모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집보다는 밖에서 외식하며 만나는 게 더 편하다고 전하셨죠. 그래서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그와 닮아 보이는 시어머니와 근엄해 보이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것 같아서 처음부터 시모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냥 혼자만의 자격지심인지 제 눈 때문에 그러신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 너구나. 내 아들이 엄청 자랑을 하던데. 그런데 시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계시던 표정의 모습과는 달리 하이톤의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빛의 속도로 스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곧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를 소개하는 남자친구의 멘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프로포즈도 받았고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엄청 아껴주시는 듯 했습니다. 눈 한쪽이 불편하다며. 가족인데 뭐 솔직해도 된단다, 아가. 그리고 능력 좋은 며느리라는데 눈이 문제될 게 뭐 있니? 뭐든 괜찮단다, 아가. 시어머니는 제 실명된 한쪽 눈에 대해 먼저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었고 옆에서 묵묵히 계시던 시아버지 역시 동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고 그 덕에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대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양가 집안은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특별히 격식을 갖추는 날이니 평소보다 훨씬 매무새를 챙겨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를 하고 나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더 신경 쓰셨던 마음이라 이해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꽤 신경 쓰고 나오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림에서도 뭔가 의식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자리에 마주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셨던 하이톤으로 이번에는 저의 아빠와 엄마를 칭찬하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제 칭찬 일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도 빠른 스캔을 하시는 듯 보였죠. 본론으로 들어가자 결혼식이나 혼수 등 필요한 의견들을 어렵지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부모님들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신 집안이라 며느리도 이렇게 훌륭했군요. 제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희와 딸까지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뭐라 감사해야 할지. 제 딸도 훌륭하지만 사돈 아드님도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인재 중에 인재 아닙니까? 변호사로 해외에서 일도 오가는 능력자 아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어머, 아들이 워낙 어릴 적부터 화술도 뛰어나고 유난히 영재였어요. 제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했죠 뭐. 저희야말로 능력자 며느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영광이네요.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도 문제없이 끝나겠구나 생각되었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좋다 보니 다 큰 아들도 여태 같이 데리고 살았네요. 이제 얘들이 결혼하면 분가해야 할 텐데 아들이 거의 한국에 없다시피 생활을 해서 집을 얻는 게 걱정이긴 해요. 그리고 며느리도 얘기 들어보니 해외에 자주 오간다고 하고 그래서. 사돈,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집 문제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셔요? 실은 남편과도 상의도 해봤는데 저희도 해외로 일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 언제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분가를 시켜도 당장 너무 터무니없는 집을 사주기는 좀 실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외국에 사놓은 집들도 꽤 많고 여러 채 있다 보니 한국에 집을 마련해서 세금 다 내가며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살게 될 집을 또 사줘야 하나 그래서 좀 고민되네요. 전세로 해줄지. 아, 사돈 댁 곧 해외로 나가시나요? 아, 장모님, 해외로 나가시는 게 당장은 아니신데 해외에서 하시던 사업 주주로 계셔서 나가실 일도 있고 해외 이곳저곳에 저희 소유의 집들이 많아요. 가족 모두 외국 생활을 오래 해와서 그렇죠 뭐. 남자친구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한국의 집은 아빠가 해 사주신다고 하셨죠. 괜히 이런 걸로 질질 끌고 문제되면 서로 오해가 쌓이면 결혼만 늦어진다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남편과 제가 살 집은 저의 집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해외에 있는 집들과 살았던 그곳들 주변을 추억하면서 저의 아빠와 엄마에게 해외 가실 때 편하게 머물러도 좋고 나중에 한 채 드려도 좋다며 선심 쓰듯 자랑을 이어가셨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의 집안이나 그의 집안도 부유했으니 집 문제나 돈 얘기로 힘쓰는 일은 접고 그렇게 일단락되고 말았죠. 상견례 후 집으로 돌아오자 별다른 말씀 없던 아빠와 엄마는 시댁에서 혹시라도 혼수 얘기가 충분히 해줄 테니 요구하는 거 해주자며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셨죠. 물론 부모님이 해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혼수는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집도 전세 얻어도 될 걸 사주신다고 하셔서 이미 너무 과하게 받았어요. 이미 충분히 감사할 뿐이에요. 다 갚으면서 살게요. 우리 딸 하고 싶은 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절만 하지 마. 부모님께는 제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부담을 준 것만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자 더 챙겨주셨죠. 정말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저를 보러 왔습니다. 집에 데려다주기 시작했고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온갖 표현으로 제 혼을 쏙 빼놓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남친은 결혼식 전에 같이 살고 싶다며 애교 섞인 떼를 쓰기 시작했고 저도 한참 그와의 시간이 좋았다 보니 동의하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알아보자고 한 집의 리스트는 대부분 호화로운 빌라들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만 들어도 억억 하고 소리가 날 정도의 집들이었죠. 자기야, 여기는 너무 비싸서 무리일 것 같은데. 우린 아직 젊고 능력자들이니까 적당한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말씀대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일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당한 집이면 얼마 선에서 생각한 건데?
사실 나는 해외 나갈 생각보다 자기와 아이 많이 낳고 한국에서 자기 부모님과 가깝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대가족 살 집을 그렸나 봐.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미안. 그날 집을 보며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이슈를 엄마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술 좋은 남자친구의 생각도 그럴듯한 생각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슈를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냥 좋은 빌라로 계약해두자고 바로 결정하셨죠. 결국 남편과 같이 살게 될 집도 제 부모님이 사시는 수준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뭐든지 해주겠다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날 남자친구는 저를 데려다 주면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서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난리였죠. 그리고 집 계약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두자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좋다는 모르는 법적인 장점들을 변호사답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의 의견대로 공동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기타 등등 감세 효과를 길게 설명했죠. 그리고 팔게 될 때도 이득이 많다면서요. 긴 설명이 없어도 제가 마련하는, 아니, 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는 집이었지만 부부인이 공동 명의의 제안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집을 같이 소유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새 집에 제 물건들과 그의 물건들을 옮겨둘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모든 새로운 것들을 집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짐도 옮겨왔고 짐 정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옷도 하다못해 신발도 많이 없었습니다. 해외 생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두 새롭게 구입하기로 했고 남편은 집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했죠.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필요한 물품들이었죠. 호화로운 집에 비하면 그나마 비교적 가구들은 알뜰살뜰 장만했으니까요.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준 것도 고맙다면서 남편은 가구와 새로운 물품들을 모두 장만해 주었던 셈이죠. 제가 집을 마련하고 남편이 혼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당시는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둘의 형편에 맞게 꾸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동거 이후 결혼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 모임처럼 간략하게 진행하게 되었죠. 시댁의 대부분 친인척이 해외 거주가 많다고 하셔서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은 우리 가족들 위주로 치르기 원하셨습니다. 곧 해외 결혼식 일정을 잡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모시고 여행처럼 해외로 나가서 식을 한 번 더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셨죠. 그렇게 식을 치르고 나니 정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신혼의 단꿈이 현실이 되었고 한동안 둘만의 오붓한 일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외출 중이라 저만 혼자 있었죠. 과일을 내와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 눈 말이야. 안 보이는 거 유전은 아니랬지? 애도 가져야 할 텐데 계획은 있니? 시각장애인이 애를 낳아도 아이는 정상이겠지?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도 차차 계획하려고 하고요. 제 눈은 후천적으로 다친 거라고 다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결혼 전과 다르게 이상한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니의 질문들이 불쾌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는 대인배처럼 저의 실명된 눈은 전혀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위로까지 하던 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난 혹시 너가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해서 후천적인 사고장애라고 결혼 전에 둘러댔나 싶었지 뭐. 뭐 그렇게까지 발끈하니? 아이 낳고 맹인견 데리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순간 돌변한 시모의 터무니없는 말에 욱하고 화가 났지만 계속되는 몰상식한 질문과 혼잣말에 기분 나쁜 내색도 하지 않고 전부 대답해드렸습니다. 좋아서 결혼을 한 건 맞는데요, 어머니. 후천적인 사고도 맞고요. 결혼 전에 거짓말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맹인견을 데리고 다닐 일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지만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어머니. 너 지금 나랑 싸우자고 대드니? 그냥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버르장머리 없게? 그날 시어머니의 본캐의 일부를 본 것 같아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사실 요즘 어머니가 주식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시대. 그래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셔. 게다가 주변 지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들 나가시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 지인들과 비교돼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 괜히 여보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가셨나 보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어서 더 많이 벌어서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 시모에게 매몰차게 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뭐야? 용돈이냐? 네, 어머니. 어제 저도 죄송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용돈을 드리자 금세 화색이 돌며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탁을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실은 요즘 형편이 좀 안 좋구나. 너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절대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금방 쓰고 이자 쳐서 돌려줄게. 어제 빈정대던 어머니 모습은 사라지셨죠. 그러더니 무릎이라도 꿇듯 3억만 급히 융통할 수 있게 부탁하셨습니다. 큰돈이지만 잠시 빌려서 쓴다고 하시면서 울상이 된 얼굴로 사정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긴 셈이었죠. 시모의 사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후 저만 집에 있으면 찾아와서 안 좋은 사정을 얘기하고 자꾸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집을 담보로 빌리겠다며 해외 집 문서들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죠. 어머니, 그렇게 집 문서까지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더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으면 남편과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상의해보자고 하자 난리를 치며 극구 말렸습니다. 시모 때문에 그렇게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자주 있었고 출장 경비 처리를 해외 로펌에서 후불로 집을 받을 거라며 부족한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최소 일주일이 지나서 귀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정말 아예 외국으로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제 돈으로 주던 남편의 출장 경비는 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시모는 시모대로 자꾸 자기들의 지갑처럼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는 계속 돈 타령만 했고 특히 시모는 무슨 일이 그리 많던지 부족하면 용돈 좀 달라며 해외집 담보만 운운하셨습니다. 저와 친정을 물조로 보는 듯한 시댁의 행동은 점점 과해졌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 도리로 이것저것 정성을 다했지만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이달에 차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다음 달에 엄마와 함께 해외에 있는 집 하나 처분할 거니까 우선 구입하고 집 처분한 돈으로 줄게. 그 해외 집은 언제 팔리는 건데? 지난달에도 다른 집 팔아서 준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팔리기만 하면 자기한테 몇십 배는 더 줄 수 있는데 뭘 걱정이야. 그리고 나 못 믿어? 다음 달부터 당장 한국의 법인 로펌도 설립하려니 요즘 정신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 뻔히 알잖아. 해외 집들이 처분될 때까지만 융통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해외 집들을 다 처분하면 어머니와 아버님은 해외에 나가셔서 사실 일은 없어지는 거네? 해외 집이 많아서 걱정 없어. 집 문서 다 보여드려요? 남편도 시모와 같았습니다. 해외 집 처분만 내세우면서 제게 돈을 계속 요구했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도 해외에서 할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자며 남편과 함께 혼인신고를 미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용돈도 드리고 부탁한 돈까지 빌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집 이사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지금 사는 집보다 줄여서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곧 해외로 나갈 수도 있으니 아파트 좀 골라주렴. 어머니, 혹시 이사할 집도 저더러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 그럴 만한 돈 없어요. 아니, 내 집들 다 넣어줄 건데 너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를 따지냐? 그리고 친정이 그렇게 넘치게 부유한데 있을 때 서로 나눠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어머니,
친정에서 이미 해준 것도 많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우리가 큰 맘 먹고 눈도 장애인인 애를 아무 말 없이 받아준 건 생각 안 하냐? 등신년을 받아줬더니 감사하게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리 아까워서 난리야. 지 주제도 모르는 년. 뭐라고요? 더 들어줄 수가 없네요. 알아서 하세요. 이만 끊습니다. 시모의 쌍욕에 당황도 했지만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 요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돈 요구가 무리하게 시작되면서 저는 시모의 본성을 이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남편과 시댁의 상황이 의아하면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빠에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도 돈 문제로 얘기하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어졌고 각자 서로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해서 볼 일도 자주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조차 시모 못지않게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엄마 아니야? 그냥 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 안 돼? 당신 어머니가 뭐 부탁하면 내가 안 해드릴 것 같아? 며느리가 돼가지고 뭘 그렇게 일일이 말대꾸를 하고 따져? 아주 지랄도 정도껏 해야지. 지난주부터 해외에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였어. 당신은 우리 집에 몇 푼 돈 주기 아까워서 말대꾸하고 정 떨어지게 거절만 하고 싶냐? 남 같아도 그렇게는 안 해.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집을 내놓고 팔아서 돌려준다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며느리로 들어왔지 지갑 털리자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돈 타령, 물건 타령만 해서 들인 돈만 해도 수억이야. 그런데 심지어 당신 모르게 하라면서 나한테 따로 돈까지 빌리셨다고. 심지어 이젠 집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남편은 제 말에 개거품을 물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표정은 괴물 같았죠. 손에 집히는 물건까지 내려치듯 던지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꼴까지 보니 이젠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들었고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이 많아졌고 냉전 이후 시댁과 남편은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일에 빠져서 살던 때가 그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도움으로 고용했던 측근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있었지만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원래 사기단이었고 시모는 성형을 해가며 도피 중인 상태, 남편은 해외 변호사니 뭐니를 사칭해 돈이 있는 집안의 딸을 노리고 혼인 빙자해서 돈을 갈취했던 전과자들이었죠. 처음 만난 공항에서도 저는 그들이 몰색하던 타겟이었던 겁니다. 제 가방을 빌미로 계획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던 거고 심지어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존재도 없는 잠시 필요할 때 고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고 가짜였던 겁니다. 게다가 해외 로펌이니 변호사 출장이니 해외에 있다는 가짜 집문서까지 담보처럼 내세우며 사기를 펼쳤던 거죠. 마치 해외에 근거지가 있다는 식의 위장과 위조된 사진과 문서들로 자신들을 포장해서 쓰레기 같은 짓을 일삼으며 돈을 갈취해서 도피하는 삶으로 살던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한 뒤 그 비용으로 해외에 나가기는커녕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몰색하고 저처럼 희생양을 상대로 또 다른 위장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귀국 일정보다 하루 전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저의 변경된 귀국일을 모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고 현관에 못 보던 낯선 신발이 보였죠. 충격적인 상황을 알고 있던 상황이라 제 집인데도 숨죽여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조용히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이고 광경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남편과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년 내일 출장 끝나고 밤에나 귀국할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싹 정리하고 서둘러 나가자 엄마. 더 쌍욕하면서 성질 부리다가 여기마저 있는 것도 못 챙겨. 그리고 이미 처음 같지 않다고 눈치 까서 더 빼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녀는 남는 게 돈인데 비싼 가방들이라도 다 챙겨가야지. 그래, 가방은 여기에 담아. 그리고 서랍 샅샅이 봐봐. 가끔 현금 뭉탱이를 꺼내서 줄 때가 있더라고. 안방에서 사건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처럼 물건을 찾고 담느라 정신이 없었죠.
문틈 사이로 몰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 전화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말이죠. 심정은 안방에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그 년놈들의 머리채라도 다 부셔놓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냥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밖에서 경찰과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아빠가 도착했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난장판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피할 곳이 없게 되자 2층 베란다에서 허둥지둥하며 떨어지듯 뛰어내렸고 팔다리가 부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죠. 결국 구속된 그들, 사기 전과가 파란만장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합의할 게 없었죠.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저보다 더 분노하셔서 피해본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 어떻게든 더 길고 무겁게 죗값을 받게 하려고 계속 손을 쓰고 있습니다. 꿈꾸던 결혼은 허사가 그렇게 되었지만 그제라도 혼인신고라도 하지 않고 돌싱이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심리 상태가 더 걱정된다면서 치료도 받게 하셨고 노력 끝에 오히려 전보다 강인한 커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일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상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의 부모님처럼 열심히 사시고 모범이 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고 트라우마 때문에 안 좋은 편견만 생기기보다는 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많고 기막힌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요행만 바라지 않고 노력하며 즐기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더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